네, 백성예술대 사회복지학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사회복지학개론 강의하는 김재선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분들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꽃은 피고 날씨는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또 반기는 학교가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좀만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학교에서 우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을 빨리 특히 보고 싶어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복지학부 학생 여러분들은 우리 교수님들이 더더욱 좋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났으면 하면서 우리가 비록 못 만나지만 이번 주도 역시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러닝에서 출제되고 있는 문제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학생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이제 학교에 과감하게 와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또 SNS나 전화를 통해서 인사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문제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강의 이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갔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이 정도 수준에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학생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들은 저 개인적으로 출제한 문제도 있지만 백성예술대 사회복지학부에서 1학년 학생들이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인 이 사회복지학 개론을 같이 강의하는 교수님들이 공동으로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준을 우리가 똑같이 어느 선상에 맞추었는데 여러분들의 진로 이를 검색해보거나 조사를 해보면 가장 많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사회복사 자격증을 1급과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 학교를 졸업하면 사회복사 2급을 받게 되겠죠. 역시 국가자격증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정한 경력을 쌓거나 아니면 편입학을 통해 가지고 4년제 학위를 갖게 되면 여러분들 역시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되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 선배들이 1급 시험을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올해도 역시 몇몇 학생들이 1급 시험에 붙어서 물론 대학원도 가고 아니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 취업을 해서 좋은 소식을 알렸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학생들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지고 좋은 데 취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이 최소한 이 정도 선에서 강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비록 1학년이지만 이 정도 선에서 앞으로 2년 동안 그리고 3년 동안 대학원 가서 공부를 계속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문제를 서울시 9급 시험 기존에 나왔던 문제의 기출문제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문제를 토대로 해서 출제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촬영 기법이 좀 바뀌었죠.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우리가 문제 풀이를 했다면 오늘은 또 제 연구실에서 프레즈와 그리고 PPT를 활용한 새로운 기법으로 촬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좀 비록 학교는 못 오지만 지루하지 않게끔 하려고 이렇게 다양한 촬영 기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 강의실 우리가 대면 수업할 때 어떤 게 이제 강의 촬영 기법이 좀 좋았는지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면 좋을 2주차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문제 역시 작년도 2019년 서울시 9급 시험 문제였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의 정답 뭘로 했습니까? 자, 벌써 지난주 열심히 풀었던 학생들은 우리가 중요한 법이 두 가지 있다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법과 어떤 법이죠? 네, 사회복지 사업법과 또 하나는 뭐죠?
사회보장 법령을 검색해서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이러한 법령들을 확인할 수 있는 데는 우리나라에 법제처라는 곳이 있습니다. 법제처라는 정보부처가 있고요. 거기서 운영하는 사이트 중에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해도 되고 법제처를 검색해서 들어가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들어가서 보면 검색하라는 창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사회복지사업법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왼쪽처럼 뭐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뭐 이런 식으로 법령이 쭉 나오면요, 그걸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법령과 거기에 대한 조문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밑으로 쭉 나오고요. 물론 왼쪽에 각 조나 장을 누르면 해당하는 데를 직접 갈 수 있고요. 해당 조문을 갈 수 있고, 이렇게 예정이라고 써 있는 거는 물론 지금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이 돼서 이제 법이 이제 됐지만 시행은 아직 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2020년 12월 12일 날 앞으로 한 7, 8개월 있다가 이 법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 거 있고요. 그래서 미리 이 12월부터는 어떻게 이 법률이 적용될까를 보실 사람은 여기를 보면 되는데, 현재는 시행은 2019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률을 보면 됩니다. 참고로 법 제목 밑에 보면 해당 부처가 납니다. 정부의 어떤 부처가 이 법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은 보건복지부라는 중앙부처가 담당을 하고 있고, 거기에 두 개과가 담당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사회복지정책과라고 하는 데서는 총칙과 사회복지 자격 이런 거를 담당을 하고 있고, 사회서비스 자원과에서는 법인, 임원, 시설 이런 것들을 이 법령 안에 있는 조문의 내용을 담당한다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2조의 정의와 관련돼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나 그 공무원 9급 시험에서는 특히 1조 목적, 이 법에 갖고 있는 목적과 이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념 그리고 정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조, 2조 또는 3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문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를 보면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했고요. 물론 개정은 2011년도, 12년도, 14년도, 16년도, 17년도 뭐 이런 식으로 쭉 개정이 됐네요. 여기 보면 조 다음에 이렇게 1자, 2, 3, 4, 5, 6, 7 이렇게 써 있는 걸 항이라고 합니다. 항이라고 읽는데요. 2조 1항에는 사회복지 사업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음 강목, 요 밑에 가나다라 이렇게 쭉 써 있는데 그걸 강목이라고 합니다. 다음 강목의 법률에 따라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직업직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뭐라고 한다?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2항에서는 지역사회복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지역사회복지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3항과 4항에서는 약간 비슷한데요. 사회복지법인이 있고 시설이 있다고 하면 됩니다. 자,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요. 시설은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입니다.
즉 2랑을 할 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고 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 법인은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은 그 부모로부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구체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이런 사회복지시설 중에 대표적인 시설이 사회복지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5항에서 그래서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6항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 4호에 따른 사회 서비스 중 사회복지 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한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법률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사회복지 사업도 있지만 사회보장 기본법이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있다고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 법에서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공공에서 하고 있는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적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회보장기본법에도 역시 공적만 있는 게 아니라 사적까지 있어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4호에 따른 사회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것 중 민간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7항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보건의료 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답은 뭐였죠? 네, 4번이죠. 두 번째 문제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상 정의한 개념이 가장 바르게 설명된 것은입니다. 자, 이 문제는 2018년 서울시 9급 시험 문제 출제되었던 건데요. 이 문제 역시 1번 문제하고 비슷하죠? 네, 이 문제 역시 사회보장 기본법을 여러분들이 각 조문을 좀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금방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합니다. 기본법 역시 장과 조로 나눠져 있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라는 데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 법은 2018년 12월 11일 날 시행이 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1조에서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요. 역시 2조에서는 기본 이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조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조금 다르게 5조도 문제 출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조부터 시작해서 5조까지 문항은 좀 한번 읽어보시고 가능한 한 100% 암기를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1조에서 보면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된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법을 통해서 결국에 추구하는 목적은 국민의 복지 증진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념은 모든 국민이 헌법에서 보장한 것처럼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우리 1주차에 굉장히 많이 듣던 개념이죠. 사회적 위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뭐한다? 자립을 지원한다. 그리고 사회 참여, 자아 실현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목적이었다면 이건 목표겠죠. 그래서 자립, 사회 참여, 자아 실현이 이 사회보장기본법의 목표가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회 통합 그리고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3조에서 각 항이죠. 5개 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보장, 즉 이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보장이 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네, 이걸 뭐라고 했죠? 네, 사회적 위험이라고 했죠.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뭐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유사한 개념 정의가 있었죠. 사회서비스죠.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데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서비스라고 한다.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 정의가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사회보장기본법이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했는데 2018년 12월 11일 날 이 개정되면서 요 조항들이 사회 서비스라고 바뀌었다는 거고요. 요걸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2항, 3항, 4항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무슨 방식으로? 보험 방식으로 대처한다. 그래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고요. 3항에서는 공공부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어떤 사람들요? 특히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어떤 수준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뭐하는 제도?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자, 사회 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회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는 거의 비슷한 면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공공 부분이 특히 강조되거나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이런 부분을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포괄하고 있는 개념을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거고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이 중에서도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항에서는 앞에서 사회보장 개념 정의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별개로 5항에서 평생 사회 안전망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 문제에 평생 사회 안전망 관련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나 공무원 9급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평생 사회 안전망이란 생애 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 보장 제도를 말합니다. 즉 우리 1항에서 출산부터 시작해서 사망까지라고 하는 사회적 위험이 나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같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사람마다 맞춤형 보장제도를 국가가 제공한다를 뭐라고 한다? 평생사회 안전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거고요. 제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이 법률의 특징입니다. 네, 그렇죠. 이번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네, 세 번째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네, 이 문제 역시 2019년 서울시 구급시험 문제로 출제되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사회복지의 개념, 예, 여러 학자들이 정의한 것 중에 우리 1주차에도 얘기했던 그런 학자들이 있었죠. 그 학자들이 얘기한 것 중에 우리가 제도적 개념이냐, 자녀적 개념이냐, 아니면 보편적 개념이냐, 뭐 선별적 개념이냐, 이런. 자,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선 우리가 자녀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의 개념을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자녀 사회복지는 매우 소극적이고 한정적인 사회복지의 개념입니다. 대상 범위를 기준으로 하면 선별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외주의, 보수주의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고요. 제도적 사회복지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생활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고 가족이나 시장경제를 통하여 모든 욕구를 적정 수준에서 충족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산업사회,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시장경제에서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개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불합리한 사회적 구조가 있다고 간주하고요. 따라서 제도적 사회복지는 사회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해서는 뭘 한다? 부적절한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는 이념에 따라서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로 구분이 되고요. 자녀적 사회복지에서의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제도적 사회복지는 이 사회 구조나 권력의 부재 이런 거를 원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사회복지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은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문제가 있는 개인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고, 제도적 사회복지는 구조가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 구조를 변화시켜야 되는 정책을 거시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천 이론에서는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정신역동 이론과 강점 모델, 해결 중심 이론 뭐 이런 거에 특히 관심이 많고요. 이러한 이론과 모델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거고요. 제도사회복지는 급진적 사회복지 실천론, 그리고 반차별적 이론, 뭐 페미니즘, 비판 이론 뭐 이런 거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복지사는 그래서 자녀적에서는 사회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제도적에서는 사회 운동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정서상 사회복지 제도는 현재는 이런 운동가적 성향이 강하고, 미국의 사회복지 제도는 이러한 전문가적 자녀적 사회복지가 강해서 두 개가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을 잘 보여주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물으면 절대적 빈곤의 개념에 따라 빈곤 수준을 낮게 책정하는 것은 무슨 개념이다? 네, 보완적, 자녀적 개념이다 라고 설명.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몇 번이라고요? 네, 3번이죠. 3번. 네, 갑니다. 와, 마지막에, 와, 축하드립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산업화 이전과 산업화 이후의 사회복지 대상에 대한 인식과 범위의 변화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틀린 것을 찾는 거죠. 네, 이 문제는 2017년 서울시 구급시험 문제로 출제되었던. 네, 이 문제는 우선 보기에서 하는 것처럼 산업화의 개념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산업화를 한번 정의해 봅시다. 또는 공업화라는 용어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산업화란 산업활동의 확대 과정이자 집중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증기기관과 기계공업 발달로 산업생산이 어떤 생산을 능가할까요? 네, 농업 생산을 능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에 산업화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1980년 이후에 벌써 산업화된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산업화가 된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측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역시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산업화 이전과 이후에 우리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전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복지 대상자는 다 개인의 문제였고 개인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떤 급여를 받는다거나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건 자선이라고 했고요. 이제는 도움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시민의 권리로서 어떠한 급여를 당연하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급여도 수준을 최저, 즉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금액만 받는다면 이제는 가장 필요한 금액뿐만 아니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적정한 수준으로 살 수 있는, 즉 적정선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예전에는 개인적 문제만 있는 사람들만 받는다면 이제는 누구나 받는다. 이걸 보편성이라고 하죠. 그렇게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개인의 변화를 일으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단 사회 구조를 변화시켜서 개혁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산업화 이후에 사회복지 개념이 변화됐다. 보시면 문제 정답 몇 번일까요? 네, 3번이죠. 3번. 또 맞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진짜 잘 풉니다. 네, 이젠 5번째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개념적 특징들이 바르게 연결된 것입니다. 즉, 개념에 우리가 우리 교재에서도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은 같지만 혼용해서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문적으로는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이 굉장히 엄밀하게 구분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강의 시간이나 교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문제는 사회복사 1급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개념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해했습니다. 사회사업은 미시적 차원에서 인간에 대한 개입하는 실천적 지식과 기술에 관한 사항이다. 미시적이라고 했으면 미시적. 그러나 사회복지는 거시적 차원에서 인간보다는 사회에 대한 개입체계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회사업은 선별적이고 개별적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는 어떻게 해요?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그런 개념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회사업은 사후적, 치료적, 소극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는 사전적, 예방적, 적극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 몇 번? 네, 4번입니다. 4번.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6번째 문제. 조금만 더 우리 힘을 냅시다. 다음 중 사회복지 서비스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네, 이 문제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는 사회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 서비스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 역시 기존의 공공부조나 사회보험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 사회복지 서비스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역시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회
복지 서비스, 사회 서비스, 또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자주 나오는 기본소득, 사회수당,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문제 역시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 부분에 특히 많이 나와 있었죠. 그쵸? 거기 보면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 또 뭐가 있었죠? 이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서비스라는 개념이 있었죠. 이러한 제도 종류 중에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즉 국민들에게 사회복지나 사회보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주는 걸 우리가 급여라고 하는데, 그 급여의 특징이 뭐냐고 했을 때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소득이나 건강에 대한 소득 지원, 그리고 금전적 지원이 중심이지만 사회복지 서비스나 사회 서비스는 좀 다른 측면에서 비금전적 심리적 서비스를 주된 내용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 네, 2번이죠. 2번.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2주차 문제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이번 주 역시 여러분들 진짜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성여수대 사회복지학부 학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